나다. 이제 그만 연극 끝내고 작업 시작해라. 굽이굽이 이어진 강원도의 험난한 산길을 따라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위태롭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던 81세 노모 박수님 여사는 한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진철의 손등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조수석의 며느리 민경은 연신 시계를 보며 재촉을 퍼부었으니 여보 조금만 더 가면 사람 없는 골짜기가 나오니 어서 속도를 내서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가야지 않겠어요.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진철은 마지못해 엑셀을 밟으며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끊긴 숲속 공터에 차가 멈춰 서자마자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로 나물이라도 뜯고 계시라는 짧은 거짓말을 내뱉었으니 수님은 아들의 떨리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모르는 척 차에서 내려 어두운 숲길을 향해 힘없이 걸었습니다. 나무 넝쿨이 발목을 잡아끄는 험악한 산길을 걷는 노모의 뒷모습은 한없이 가련해 보였지만 사실 수님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며 정적을 완전히 깼는데 멀어져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수님은 멈춰서서 방금까지 아들이 서 있던 자리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자신을 속여온 아들이 결국 이런 짓까지 저지를 줄은 진작에 짐작했던 터라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수님은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며 자세를 고쳤고 낡은 외투 안쪽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더니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수님은 그동안의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슬 퍼런 목소리로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내뱉었으니 나다 이제 그만 연극 끝내고 작업 시작해라. 전화기 너머 장 실장의 묵직한 답변이 들려왔고 수님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조소를 띄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이 깊고 깊은 산자락 전체가 사실은 30년 전 수님이 사두었던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수님은 바위에 걸터 앉아 아들이 남기고 간 보따리를 천천히 풀어헤치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 조각과 생수 한 병, 그리고 자신이 평생 아끼던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추억이라도 가져가라는 배려인지 아니면 흔적을 지우려는 비겁한 동정심인지 알 수 없으나 수님은 사진 속 어린 진철의 얼굴을 손으로 쓸며 괴물로 변해버린 아들의 현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으니 그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아들의 회사가 휘청거리고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을 통해 아들의 금융 거래를 모두 추적해왔고 오늘 이 장소까지 오게 된 것도 치밀한 설계 아래 아들의 밑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진철아, 내가 오늘 벌인 것은 늙은 어미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었음을 알아라. 수님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멀리 보이는 산길 쪽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복수의 의지를 가슴에 새겼고 산새들조차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들이 험한 산길을 거슬러 올라와 수님의 앞에 멈춰 섰는데 차에서 내린 장 실장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수님에게 따뜻한 모피 겉옷을 정성껏 받쳐 입혀드렸습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아드님의 자산 동결 절차를 마쳤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상환 독촉을 지시해 두었으니 내일부터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님은 차에 올라타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명령하기를
그 아이가 서울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쯤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식을 듣게 해주라고 말했으니 이제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비로소 막을 올린 셈입니다.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수님은 눈을 감고서 지난 수십 년간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돈을 모았던 고단한 세월과 배신감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아냈으며 아들이 버린 그 척박한 땅에서 수님은 다시 태어나 이제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닌 냉혹한 심판관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한 이들에게 대가를 물을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예전과 같았지만 수님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복수의 의지를 다지며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려갔는데 아들 진철은 지금쯤 어머니를 버렸다는 해방감에 취해 며느리와 함께 값비싼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안락한 미래는 수님의 손끝 하나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었기에 수님은 장 실장에게 아들의 비자금 리스트를 다시 확인시켰으니 내 돈 1원 한 장도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막고 짐승보다 못한 짓에 합당한 지옥을 보여줘라. 수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어느덧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수님은 화려하게 복귀할 자신의 저택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진철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금고의 비밀번호는 사실 아들의 생일이 아닌 수님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날에 기록이었음을 아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 분명했으니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아들이 겪게 될 절망감을 수님은 미리 상상하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의 거실에서는 비싼 샴페인 병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터져 올랐는데 진철은 방금 전 산속에 어머니를 버리고 온 자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은 표정으로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노인네 때문에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퀴퀴한 생선 비린내가 사라져서 살 것 같구려. 민경은 코끝을 찡긋거리며 시어머니가 쓰던 낡은 가구들을 당장 내다 버리라고 가사 도우미에게 소리를 높여 주문했고 진철은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태리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님의 명의로 된 수십억 원대의 강남 빌딩과 숨겨진 비자금이 온전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에 빠져 연신 독한 술잔을 비워내고 있었으니 탐욕에 눈이 먼 아들 내외의 흉측한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 벽을 타고 유령처럼 울려 퍼지는 섬뜩한 밤이었습니다. 부모를 산에 버리고 온 직후에 벌이는 이 광기 어린 잔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악마들의 연회와도 같았으니 그들은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철은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르자 서재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어머니가 평소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던 자개함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을 인감도장과 통장을 확인하려 들었는데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 급한 불을 끄고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펼쳐든 진철의 눈동자가 이내 경악으로 물들며 사시나무 떨듯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고 말았으니 분명히 수십억이 들어있어야 할 예금 잔액이 숫자 0원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잔고가 가득 차 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당황한 진철이 다급하게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켜보았지만 모든 계좌는 접근 권한이 정지되어 확인이 불가능했고 비밀번호를 수차례 입력해도 오류 메시지만이 잔인하게 화면을 가득 채우며 진철의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샴페인 기운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고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빈 통장을 넘기며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민경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고 진철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가 보니 대형 TV 화면에는 자신의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긴박한 뉴스 속보가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요 채권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상환을 요구하며 회사로 들이닥쳤고 주가는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치며 진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 민경은 사색이 되어 진철의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고서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만 처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는 거냐고. 부부의 비명과 원망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진철은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공포감이 그의 전신을 차갑게 옥죄어 왔습니다. 믿었던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대한 산을 건드렸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서로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진철은 급히 전화기를 들어 평소 형님처럼 따르던 장 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신 거절음만 반복될 뿐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현관문 밖으로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여러 개 들려오더니 이내 초인종이 거칠게 울려 퍼지며 집안의 마지막 평화마저 산산조각 내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사람들은 검은 양복을 입은 법무팀 직원들과 채권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앞을 막았으니 그들의 손에는 압류 절차를 알리는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진철 사장님 담보로 잡히신 이 아파트와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해 즉각적인 압류 절차가 지금 이 시간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민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진철은 넋이 나간 채로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천국에서 지옥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아들 내외의 비참한 몰락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며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아파트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에 그 모든 광경을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지켜보던 수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창을 천천히 올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 실장이 조용히 태블릿을 건네며 현재 상황을 보고하기를 아드님의 집은 이미 법적으로 압류가 완벽히 완료되었고 그가 몰래 숨겨둔 해외 비자금 역시 전액 환수되었다고 하니 진철이가 지금쯤은 자신이 벌인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남의 탓만 하고 있을까? 수님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서슬퍼런 복수심이 더욱 짙게 깔려 있어서 곁에 있던 장 실장조차 등줄기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이 자신을 버렸을 때에 수님은 이미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가슴에서 떼어버렸으니 이제는 오직 냉혹한 설계자로서 배신자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도심의 야경을 뒤로하고 달리는 수님의 검은 차 안에는 승리자의 고독한 미소와 차가운 정적만이 무겁게 감돌았고 아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진철의 집에는 따스한 햇살 대신에 차가운 압류 딱지들이 거실 곳곳에 흉물스럽게 붙어서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집 같은 분위기를 풍겼는데 진철은 밤새 뜬 눈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아내 민경은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짐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더니 남편을 향해 저주 섞인 폭언을 쉴 새 없이 쏟아냈으니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을 믿고 그 노인네를 산속에 버린 내가 미쳤지. 이제 우리 어떡할 거냐고 당장 오늘 길바닥에 나앉으란 거야 뭐야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민경은 명품 가방 몇 개를 억지로 가방에 쑤셔 넣으며 이미 마음이 떠난 듯 힐끗거리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진철은 그런 아내를 붙잡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저 멍하니 초점 잃은 눈으로 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던 중견 기업 사장 부부였으나 어머니를 버린 대가는 이토록 빠르고 잔인하게 다가와서 그들의 화려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철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의 회사로 출근했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싸늘한 눈초리의 직원들과 수십 명의 채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철을 발견하자마자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어 아수라장을 만들었고 격리부장은 사색이 되어 다가오더니 어젯밤 사이에 주거래 은행의 모든 대출이 회수되었다며 회사의 모든 공사 현장이 멈춰섰다는 비보를 전했으니 진철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으며 비서마저 이미 짐을 싸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김진철 씨 지금 당장 밀린 임금이랑 공사 대금 결제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의 고함이 귓전을 때릴 때마다 진철은 자신이 버린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환영처럼 떠올라서 미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이 실은 어머니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온 것임을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는 처참한 순간이었으니 진철의 발밑은 이미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사무실로 피신한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서 과거 어머니와 거래했던 큰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거절했으며 쌀쌀맞게 절규를 선언하는 분위기가 역력할 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의미심장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진철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 만큼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으니 자네 박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그 어른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자네 같은 회사는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는 법인데 참으로 어리석군. 진철은 그제야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며 자신의 탐욕을 시험해왔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닫고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판 함정을 유유히 내려다보고 있는 포식자였으며 진철 자신은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간 사냥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진철은 이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차를 몰아 어머니를 버렸던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기를 빌며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산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거슬러 올라간 진철의 눈앞에는 자신이 어머니를 내려주었던 그 공터가 보였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산바람만이 그의 뺨을 갈길 뿐이었습니다. 진철은 산속을 헤매며 어머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으며 가시넝쿨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나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만 찾으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산속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버렸던 어머니의 낡은 지팡이가 부러진 채 바닥에 뒹구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절망에 빠졌으니 진철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
진철의 절규는 텅 빈 산꼭대기를 타고 처량하게 울렸으나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배신을 비웃는 듯한 나뭇잎의 서걱거림 뿐이었고 그는 이제 완벽하게 버려진 존재가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지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쳤지만 한번 떠나간 어머니의 자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진하여 산기슭에 쓰러져 있던 진철의 머리 위로 갑자기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눈을 멀게 했는데 눈을 가리며 간신히 고개를 든 진철의 앞에는 수십 명이 경호원과 함께 차가운 표정의 장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장 실장은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진철을 내려다보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진철이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물들로 가득 찬 서류 뭉치였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는 이미 서울로 복귀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부터 사장님의 모든 법적 신분은 범죄 피의자로 전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진철은 장 실장의 구두를 붙잡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장 실장은 가차없이 발을 빼며 차갑게 뒤를 돌아섰고 그 뒤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산길을 타고 가까워지며 진철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어머니를 버린 바로 그 산에서 자신이 포박당하는 운명에 진철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수갑을 찼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하며 아들의 모든 것을 짓이기고 파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진철은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곱씹어 보았으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서늘한 미소만이 맴돌며 그를 끝없는 공포와 자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조차 선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자산이 동결되어 국선 변호인이 내미는 서류에 지장을 찍어야만 했으니 어제까지 강남의 빌딩 주인을 꿈꾸던 남자의 몰락은 보는 이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처참하고 빨랐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나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던 민경은 진철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나마 남은 귀금속들을 모두 현금으로 받고 해외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그들의 얕은 인연조차도 돈이라는 탐욕이 사라지자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민경은 진철에게 면회 한 번 가지 않은 채로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짐을 꾸리고 있었으니 어머니를 버린 공범들의 최후는 이토록 비겁했습니다. 며칠 뒤 진철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담당 형사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자신이 빼돌리려 했던 어머니의 비밀 통장 속 자금들이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아들인 자신의 명의로 조금씩 적립되어 온 증여 자산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아들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마다 그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하여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그 거액을 모아왔던 것인데 진철은 그 깊은 사랑을 탐욕으로 오해하고서 어머니를 산속에 유기하는 인면수심의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철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조사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랑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다니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고 진철이 흘리는 통안의 눈물은 거칠게 쏟아져 내려 차가운 취조실 바닥을 속절없이 적셔갈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수님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장 실장이 올려둔 가짜 유언장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서류에는 진철과 민경이 공모하여 작성했던 수님의 재산 포기 각서와 가짜 지장들이 가득하여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증거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도심을 보았는데 평생을 바쳐 일군 부와 명예가 자식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장 실장은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다음 절차를 물었고 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낮게 응조리기를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짜 유언장을 진짜처럼 세상에 공개하여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대중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서늘한 표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철이가 쓴 유언장대로 내가 죽은 사람이 된다면 그 아이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상례를 치를까라며 자신의 손으로 죽인 어미의 제단 앞에서 보일 아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상상하며 수님은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수님의 지시에 따라 언론에는 박수님 회장의 사망설과 아들 김진철의 유기 혐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민경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자신이 법적 상속인으로서 지분을 챙길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져 비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경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가짜 조문을 하며 어머니의 빈소에 나타나 유산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니 그 뻔뻔한 모습에 조문을 왔던 지인들조차 혀를 차며 침을 뱉고 자리를 떠나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어 온 진철이 나타나 아내의 추악한 행태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독설을 퍼부으며 싸우다가 결국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는 막장 드라마 같은 추태를 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는 수님의 영정사진은 마치 이 모든 추악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장례식장의 소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갑자기 빈소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더니 검은 상복 대신 화려한 정장을 입은 수님이 장 실장의 보좌를 받으며 천천히 위엄 있게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던 어머니가 멀쩡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진철과 민경은 유령이라도 본 듯 자리에 얼어붙었고 수님은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향을 손수 끄며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 내외를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애미가 살아서 돌아오니 너희들 눈에는 내가 귀신처럼 보여서 그리 떠는 것이냐. 수님의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진철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수님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아들이 직접 서명했던 자신을 산속에 유기하겠다는 모의 서류를 꺼내 진철의 얼굴에 사정없이 내던져 버렸으니 이제 탐욕의 가면이 벗겨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과 영원한 파멸의 길뿐임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서슬 퍼런 기운을 뿜으며 살아 돌아오자 빈소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진철과 민경은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멈췄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 한 송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아들의 발치에 내던졌으니 내 놈들이 내 제삿날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으니 내 어찌 고마워서 그냥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구석구석까지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어 사람들의 숨을 죽였고 진철은 수갑을 찬 손을 바들바들 떨며 어머니의 구두 끝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인연의 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끊어졌으니 며느리 민경은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눈을 굴렸지만 이미 장 실장의 부하들이 출입구를 완벽히 봉쇄하여 그녀의 앞길을 서늘한 눈빛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빈소 한가운데 마련된 상주석에 당당히 앉아
장 실장이 건네주는 서류 뭉치를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진철이 어머니의 정신질환을 조작하기 위해 매수했던 의사의 자백과 가짜 약 처방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물로 채택되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철은 자신의 모든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자 어머니, 제가 회사가 어려워서 잠시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피부치의 정을 봐서 저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비굴하게 빌었으니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수님은 예전에 자신이 업어 키우던 아이의 얼굴을 어떻게든 찾아보려 애썼으나 그곳엔 탐욕스러운 괴물만 남았습니다. 수님은 장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차갑게 명령하기를 이들이 저지른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즉시 넘기고 단 1초의 감형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라며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 아들의 애원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설계자이자 조력자인 장 실장은 수님의 곁을 지키며 히든카드를 하나 더 꺼냈는데 그것은 진철이 어머니 몰래 회사 돈을 대거 빼돌려 며느리 민경의 친정 식구들에게 넘겨준 자금 흐름도로 민경 역시 이번 유기 사건의 주범임을 입증했습니다. 민경은 자신만은 살기 위해 모든 게 남편의 짓이라며 진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다구니를 썼으나 장 실장은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증거를 그 현장에서 공개하며 그녀의 추악한 입을 다물게 했으니 최민경 씨가 직접 유기를 지시한 녹취록도 저희가 확보했으니 이제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민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며 실성한 듯 웃어댔고 진철은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아내의 추악한 면상에 차가운 조소를 보내며 둘의 파멸은 서서히 완성되어 갔으니 지켜보던 조문객들은 그들의 비참한 말로에 침을 뱉었습니다. 수님은 소란스러운 빈소를 뒤로하고 장 실장과 함께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다음을 준비했는데 장 실장은 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거두어준 신복으로서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일처럼 철저히 처리하며 그동안 아들 내외가 갈취했던 재산의 환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버렸던 그 산은 이제 회장님의 명의로 된 복지타운으로 건립 허가가 났습니다. 수님은 그 보고를 듣고 창밖을 보며 회상에 잠겼는데 자신을 버린 자식의 마지막 기억이 남은 그 장소를 오히려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로 바꾸어 세상에 진정한 경종을 울리려는 수님의 깊은 뜻이 담겼으니 장 실장은 그런 수님의 고결하면서도 냉철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염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게 내리는 수님의 심판은 이제 법적인 처벌의 단계를 넘어서 그들의 영혼까지 무너뜨리는 단계로 정교하게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대대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진철과 민경은 나란히 구치소로 이송되는 처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 진철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어머니 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수님은 화려한 보석 대신 생선 시장에서 쓰던 낡은 앞치마를 손에 쥔 채로 아들을 묵묵히 응시했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애미의 고단했던 삶이 사실은 너를 키운 힘이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인사였습니다. 진철은 그 앞치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지만 차갑게 닫히는 호송차의 문은 더 이상의 용서를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어둠 속으로 실어가며 인연을 끊어버렸으니 배신으로 얼룩진 아들의 가짜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수님은 장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꽃피우는 것임을 수님은 알았습니다. 구치소 독방의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민경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연신 벽을 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살던 그녀에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견딜 수 없는 고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은 살 길을 찾겠다며 변호사를 다급히 불러 남편 진철이 단독으로 꾸민 일이라며 거짓 진술서를 수십 장이나 써내려갔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수님이 미리 심어둔 장 실장의 정보원들이 이미 그녀가 친정으로 빼돌린 비자금의 꼬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경의 친정 어머니와 남동생까지 검찰에 불려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민경은 비로소 절망의 늪에 빠졌고 자신이 휘두른 탐욕의 칼날이 결국 자신의 가족을 모두 도려내고 있다는 사실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으니 악인들의 연대는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진철은 옆방에 수감된 죄수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며 어머니를 버린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혀 괴롭힘을 당했는데 식사 시간마다 배급되는 식판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조롱을 당할 때마다 진철은 산속에 홀로 남겨졌던 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피눈물이 섞인 마른 밥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서글픈 환청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깨어나곤 했으니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모의 깊은 슬픔이 이제는 아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형벌이 되어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지옥의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진철은 면회를 거절하는 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비로소 실감하며 벽에 머리를 박고 뒤늦은 흐느낌을 토해냈습니다. 수님은 복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서 장 실장과 함께 아들의 회사를 공중분해하기 시작했는데 부실 경영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피해를 본 하청업체 사장들과 임금 체불된 직원들에게 밀린 대금을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오물을 내가 치우는 것이니 여러분은 아무 걱정 말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힘을 내십시오. 수님의 결단에 원망을 쏟아내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진철의 이름 뒤에 붙었던 욕설들은 수님의 자비로운 행동 덕분에 서서히 지워져 갔으니 수님은 단순히 복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서 아들이 파괴한 세상의 질서를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진정한 어른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몸소 보였습니다. 장 실장은 그런 수님의 곁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며 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민경은 최후의 수단으로 수님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의 잘못을 비는 척하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선처해달라는 가증스러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수님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장 실장에게 건네며 당장 난로불 속으로 던져버리라는 지시를 내리고 말았으니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길을 택한 자에게는 이 글자조차 아까운 법이니 다시는 내 앞에 가져오지 마라.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편지 조각들처럼 민경의 마지막 희망도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고 그녀가 믿었던 친정, 식구들마저 그녀의 재산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를 미치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야말로 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니 복수의 화염은 이제 민경의 주변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장 실장은 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진철과 민경이 공모하여 수님에게 치매 약 대신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먹여온 그 파렴치한 간호사의 양심 선언을 받아냈다고 알렸습니다. 수님은 그 보고를 듣고 차가운 침묵을 지키다가
자신이 매일 마셨던 차 한 잔에 아들의 독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명령하기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법정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장 실장은 수님의 결연한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법정에 출두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으니 이제 모든 갈등의 정점인 재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수님은 배신한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망치를 들어올릴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들 진철과 며느리 민경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규모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수님은 장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평소보다 더욱 단단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여 피해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의 차림의 진철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고 바들바들 떨며 처분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모습이었으나 민경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변호사에게 연신 귓속말을 속삭이는 추악한 행태를 끝까지 보이고 있었으니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하자마자 법정 안은 그들의 잔인한 계획에 경악 섞인 탄식으로 가득 찼으며 수님은 그 모든 치욕스러운 범행의 기록들을 묵묵하게 들으며 가슴속 깊이 맺힌 분노를 차분히 사견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의 입에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졌고 진정한 심판의 막이 비로소 올랐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재판의 결정적인 순간에 장 실장이 준비해온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 기록이 거대한 화면을 통해 정격 공개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분노가 폭발했는데 영상 속에는 산속 공터에서 어머니를 억지로 내리게 한 뒤 비정하게 차 문을 닫고 떠나는 진철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차 안에서 며느리 민경이 낄낄거리며 노인네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내뱉는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서 법정 구석구석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은 야유를 보냈으니 민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책상 아래로 고개를 숙였고 수님은 화면 속 자신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철은 자신의 범행 장면을 차마 보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며 법의 심판은 자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화려한 일상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며 악인들의 심장을 옥죄어 갔습니다. 검사는 이어 진철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은닉하려 어머니의 인감을 도용했던 모든 금융 범죄 증거를 제시하자 장 실장이 수개월간 추적해온 계좌 내역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변호인단마저 고개를 저으며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진철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민경은 끝까지 남편이 시킨 일이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옆에 앉은 진철의 팔을 핥히는 등 추태를 반복했으니 판사의 엄중한 경고가 법정에 내리꽂힐 때마다 그들의 파멸은 더욱 선명한 실체를 드러내며 끝을 향해 갔습니다. 수님은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문득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를 묻히며 모은 돈이 자식을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자책했으나 이제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임을 확신하며 마음을 다잡고 냉철한 심판관의 자세를 유지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악인들을 무겁게 짓눌러 삶을 파괴했고 거짓으로 쌓은 공든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된 사이 수님은 장 실장과 법정 복도에서 진철과의 마지막 독대를 요청하여
수갑을 찬 아들을 마주했는데 진철은 감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죽여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바닥을 적실 만큼 울었습니다. 수님은 그런 아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더러워진 죄수복깃을 손수 정리해주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아들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으니 내가 너를 산에 두고 온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찾길 바란 마지막 기회였다. 수님의 한마디에 진철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고 수님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려 법정으로 향하며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남은 마지막 자비의 기회마저도 진철 스스로가 걷어찼음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으며 인연의 종말이었습니다. 장 실장은 아들의 절규를 뒤로한 채 수님을 부축하며 정의로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다음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중형을 선고하며 폐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는데 진철은 징역 15년, 민경은 징역 12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 결과가 법정에 올리자 민경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진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을 보며 실성한 듯한 표정으로 호송관들에게 끌려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수님은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치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서서 악연을 매듭지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님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으며 장 실장은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보고하며 수님이 세운 복지재단의 완공 소식을 전했으니 이제 고통의 시간은 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셈이라 수님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모두 산들바람에 실어 멀리 보내며 당당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수님은 장 실장과 함께 아들에게 버려졌던 그 산을 다시 찾았는데 그곳은 예전의 음침하고 어두운 숲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현대식 복지타운으로 변했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 광활한 대지를 사회에 환원하여 갈 곳 없는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세웠으니 건물 입구에 새겨진 재단의 이름은 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양심을 기원하는 이름으로 지어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장 실장은 완공된 시설들을 하나하나 안내하며 수님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는데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모두 수님의 손을 맞잡으며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수님은 그들의 주름진 손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산책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님은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진철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강도 높은 노역을 자원하며 자신의 죄를 씻으려 애썼는데 화려한 양복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고 땀을 흘릴 때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겪었을 고통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면회조차 오지 않는 아내 민경의 소식을 들었으나 이제는 원망조차 사치라는 생각에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오로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인 인간의 마음을 찾기 위해 매일 밤 성경과 불경을 읽으며 참회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예전에 오만했던 중견 기업 사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분고분해진 진철의 변화에 놀라며 그가 정말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니 진철은 자신의 방벽에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을 붙여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절을 올리며 용서를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가혹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형벌이었으니 진철의 눈가에는 매일 밤 말을 날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경 역시 다른 교도소에서 처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갔으나 그녀는 진철과 달리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감옥에 온 것이 오직 수님의 계략 때문이라 믿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추악한 행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용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징벌방을 재집 드나들 듯하며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으며 믿었던 친정 식구들이 자신의 면회를 거부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야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으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감히 너희들이 내 돈을 써라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광인의 형상이라 사람들은 그녀를 기피하고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민경이 꿈꾸던 화려한 강남 사모님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과 동료들의 매서운 폭력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라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수님은 복지타운의 한편에 사당을 하나 정성껏 마련하여 자신이 평생 읽어온 가문의 기록들과 시장에서 쓰던 물건들 그리고 아들의 돌잔치 때 썼던 실타래를 고이 모셔두었는데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 괴물로 변해버린 아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지막 염원이었습니다. 장 실장은 그 사당을 관리하며 수님의 뜻을 받들었는데 어느 날 수님은 장 실장에게 아들의 수감 번호를 적은 편지 한 통을 건네며 조용히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을 향한 원망도 용서도 아닌 오직 하나, 내가 흘리는 눈물이 가짜가 아니길 바란다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고 장 실장은 그 편지를 들고 교도소로 향했으니 편지를 받아든 진철은 그 짧은 글귀 하나를 부여잡고서 교도소 운동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진철은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자신의 머리를 땅에 박으며 진심 어린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복지타운의 개원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수님의 고귀한 뜻을 축하하며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수님은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수많은 노인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비극의 장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장 실장은 수님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여생이 평온할 수 있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충성을 다해 보필했습니다. 수님은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장 실장에게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며 웃어 보였으니 그 미소는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을 때보다 훨씬 값지고 눈부신 광채를 내뿜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었으며 수님은 아들이 진정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이 산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니 심판은 이제 치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다음 장을 향해 조용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품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님이 세운 복지타운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인 요양시설로 자리를 잡았는데 수님은 이제 회장님이라는 화려한 호칭보다는 그저 인자한 마을 할머니로 불리며 시설의 화단을 가꾸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장 실장은 여전히 수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보필했고 주기적으로 진철의 수감 생활 보고서를 수님에게 올렸으니 진철은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선정되어 형기 감면 혜택을 논의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변화가 담긴 사진 속에서 예전의 탐욕스러운 눈빛 대신 깊은 슬픔과 성찰이 담긴 눈동자를 발견하고는 비로소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마지막 앙금을 내려놓았으니 권선징악의 끝은 단순히 악인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수님은 이제 아들이 돌아올 날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며느리 민경은 교도소 내에서 지속적인 소란을 피우다 독방을 전전하게 되었고 결국 심각한 정신적 분열 증세를 보이며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돈과 명예는 이제 기억 속에서조차 흉측하게 일그러져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민경의 친정 식구들은 그녀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까지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뒤 서로를 고소하며 자멸했으니 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악의 씨앗은 스스로를 불태우며 완벽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인과응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민경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빈 허공을 향해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곤 하였으나 이미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으며 탐욕의 끝이 얼마나 처참하고 외로운 것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수님은 그녀의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명복을 빌어주었을 뿐 다시는 그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며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진철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수님은 장 실장을 불러서 아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머물 수 있는 작은 거처를 마련하게 했는데 그것은 예전처럼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시장 한 구석에 낡고 소박한 단칸방이자 수님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게나 돈의 무게가 아니라 땀의 가치를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애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자 사랑이 될 것이야. 장 실장은 수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진철이 출소하는 날 두부 한 모와 낡은 작업복 한 벌을 들고 교도소 정문 앞으로 마중을 나가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으니 정문을 나서는 진철의 모습은 예전의 사장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삶의 고뇌와 참회가 묻어나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라서 장 실장은 조용히 다가가 진철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철은 장 실장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진철은 장 실장의 안내를 받아 어머니가 마련해준 시장통이 낡은 방에 짐을 풀고 그날부터 새벽 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고된 일이었으나 진철은 오히려 그 차가운 새벽 공기와 비린내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생선을 나르고 바닥을 쓸며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견뎠을 세월을 가슴으로 느꼈고 시장 상인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겸손을 배워갔으니 어느덧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실한 일꾼으로 소문이 나며 진철의 메마른 가슴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당을 받으면 그중 절반을 떼어 어머니가 세운 복지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하며 자신의 죄를 씻어나갔고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수님은 장 실장을 통해 진철의 소식을 매일같이 전해 들으며 비로소 아들이 인간의 길로 돌아왔음을 확신하고 안도했습니다. 어느덧 진철이 사회로 돌아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님은 마침내 아들을 복지타운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는데 그날은 바로 수님이 산속에 버려졌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수님은 가장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복지타운 입구에 정자해
앉아 멀리 산길을 올라오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진철은 멀리서 보이는 어머니의 실루엣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기어 올라오듯 다가와 어머니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린 진철은 목이 메어 차마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한 채 떨었으니 수님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아들 진철이로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한마디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진철의 가슴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화해했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 안은 산바람은 복수의 계절이 가고 이제는 치유와 상생의 계절이 왔음을 알리며 평화롭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오열하던 진철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깊게 파인 주름을 보았는데 그 주름골마다 자신 때문에 흘렸을 고통의 세월이 담겨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꼭 맞잡으며 부드럽게 웃더니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남은 생은 남을 위해 살라며 진철을 복지타운의 정식 사무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버렸던 이 산에서 이제는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다. 수님의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명에 진철은 눈물을 닦으며 남은 일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바치겠노라 맹세했으니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작업복을 입은 진철의 모습에선 예전의 도끼는 사라지고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장 실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든든한 조력자로서 진철이 새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성껏 지도해 주었습니다. 진철은 사무장 업무를 시작하며 시설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노인들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말동무가 되며 진정한 봉사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때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변화를 보이자 처음에는 그를 페르나라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진철을 마을의 일꾼으로 인정했으니 진철은 매일 새벽 어머니의 처소에 들러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자신이 직접 가꾼 화단에 꽃을 바치며 효를 다했습니다. 수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평생 비린내 나는 돈을 쫓느라 놓쳤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해가는 기쁨을 누렸으며 복지타운은 어느덧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요양 공동체가 되어 배신과 심판의 상처가 있던 곳에 사랑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무렵 정신병동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민경은 끝내 자신의 지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은 비난하던 친정 식구들이 아닌 수님이 보낸 장 실장의 마지막 자비 어린 장례 지원이었습니다. 진철은 아내의 부고를 듣고 잠시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함께 탐욕의 길을 걸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며 아내가 저 세상에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빌었으니 복수심에 불타 상대를 파괴하려던 수님의 초기 계획은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고 용서하는 더 큰 교훈이 되어 민경의 비극마저도 하나의 경종으로 세상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보여준 민경의 사례는 시설의 노인들에게는 경각심을 진철에게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 다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고 수님은 민경의 몫까지 더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을 추가로 설립하며 악연의 고리를 선행의 고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수님의 90세 생신이 되던 날 복지타운 앞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의 후원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잔치를 열었는데
수님은 그동안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완전 환원하는 공식 선포식을 가지며 다시 한번 세상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진철은 어머니의 결단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박수를 보냈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정직한 삶뿐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실장은 그동안 수님을 보좌하며 기록해온 일대기를 정리해 작은 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세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으니, 배신당한 노모의 처절한 심판이 어떻게 가족의 화해와 사회적 헌신으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 많은 청년에게 진정한 성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님은 아들과 장 실장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 인사하며, 미움은 나를 갉아먹지만 용서는 나를 살리는 법이다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며 참석한 모든 이의 심금을 울렸고, 그날의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타오르며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님이 평온하게 잠든 뒤에도 이 산자락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은 채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진철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대를 이어 시설을 관리하며 버림받은 노인들의 영원한 아들이자 친구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오르는 산책길 옆에는 수님의 동상이 아닌 평생 고생하며 생선을 팔던 어머니의 앞치마가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배신으로 시작된 비극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으며 시니어 전문 스토리텔링의 전설로 남게 된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뜨거운 눈물과 깊은 울림의 사이다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님이 산속에서 꺼냈던 스마트폰에 작업 시작해라는 말은 결국 파멸의 시작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작업이었음을 알리며, 기나긴 10부작의 대장정은 완벽한 승리와 행복한 마침표를 찍고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